아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 혹시 오늘도 묵묵부답인 휴대폰을 보며 남몰래 한숨 쉬셨습니까? 키울 땐 내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다 컸다고 연락 한 통 없는 자식을 보면 내가 이제 귀찮은 짐이 된 건가 싶어 서글프고 화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것만 당장 딱 끊어보십시오. 여러분을 귀찮아하던 무심한 자식이 당장 안달이 나서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먼저 빌며 매달리게 될 겁니다. 도대체 부모인 우리가 당장 끊어야 할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영자 씨 같은 분 주변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른을 바라보는 영자 씨는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객지 나가 사는 아들놈이 요즘 입맛이 없다는 소리를 어디서 전해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영자 씨 머릿속은 온통 아들 먹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서 제일 싱싱한 오이를 고르고 마디마디 아픈 손가락으로 멸치 똥을 한 양득 깠습니다. 벌건 고춧가루 냄새에 코끝이 찡해오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영자 씨는 그저 싱글벙글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만든 오이 소박이 하나면 밥 2그릇은 뚝딱인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고 정성껏 담근 밑반찬이 데어서 통을 넘어가자 영자 씨는 그걸 또 바리바리 보따리에 쌉니다. 택배로 보내면 편하지 않냐고요? 아유, 영자 씨에겐 택배비보다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100배 1000배 귀하거든요. 그 무거운 보따리 양손에 들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도착한 아들네 집 앞. 배를 누르기 전 영자 씨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혹시나 자식에게 초라해 보일까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왔거든요. 띵동. 벨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반갑게 맞이해 줄 알았던 아들의 얼굴이 어째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들의 첫마디는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귀찮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짐짓 밝은 척 보따리를 밀어 넣습니다. 아니, 너 요새 입맛 없다길래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해왔지. 자, 이거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영자 씨가 정성껏 싸온 보따리를 흘낏 보더니 말합니다. 엄마, 내가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 우리 집 냉장고 좁아서 넣을 데도 없어. 그리고 엄마, 올 거면 미리 전화를 하고 와야지. 우리 지금 나가봐야 한단 말이야. 뒤편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리도록 준비한 반찬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반찬만 두고 바로 갈게. 영자 씨는 도망치듯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 텅 빈 양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가슴 속에선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한 반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여러분, 이게 영자 씨만의 눈물일까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내 입엔 쓴 것만 넣고 자식 입엔 단 것만 넣어줬던 우리네 모든 부모의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왜 영자 씨에게 이렇게 모질게 굴었을까요? 아들이 천하의 페류나라서? 아니면 며느리가 여우라서? 아니요. 틀렸습니다. 영자 씨가 자식에게 연락을 끊기게 만든 주범은 역설적이게도 영자 씨의 그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게 하고 싶다면 당장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대가 없는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묘하고도 간사합니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손만 뻗으면 닿는 것.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는 것.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 구체로 느끼며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선 엄마가 싸온 그 반찬들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고 짐이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고생했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식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 부채감을 감당하기 싫으니까요. 영자 씨는 반찬을 싸들고 갈 게 아니라 그 정성과 돈으로 본인을 위해 맛있는 것을 사 드셨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할 시간에 내 몸 하나 더 챙기고 내 옷 한 벌 더 사 입으셨어야 합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때 부모를 우습게 봅니다. 아,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연락 안 해도 엄마는 늘 저 자리에 있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자식을 무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안달나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영자 씨처럼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식은 당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세상 천지에 흔해 빠진 게 부모 사랑이라지만 그것이 과잉이 되면 독이 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 뭐해? 왜 연락이 없어? 라고 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반찬 보따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연락 없는 이유가 내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의 사랑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식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살기 바쁘면 부모는 뒷전이지요. 그런 자식에게 계속해서 희생이라는 이름의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사자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듯 자식도 부모의 사랑에 배가 터질 지경이면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결핍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나를 챙겨주지 않는구나. 부모가 이제 나 말고 다른 즐거움을 찾았구나. 그런 위기감이 들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빈자리를 깨닫고 먼저 손을 내미는 법입니다. 영자 씨의 그 눈물 젖은 반찬 보따리, 그것을 끊어낼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해결사 부모. 이 노릇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자식의 노예로 살다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김 여사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 여사님은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들놈 번듯한 직장 보내고 예쁜 며느리 얻어서 손주까지 봤으니 이제 남은 인생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지요. 김 여사님은 스스로를 아주 유능한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다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서 집안일을 도왔고 반찬이 떨어질 때쯤이면 귀신같이 알고 냉장고를 채워줬거든요.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김 여사님에게 그 비밀번호는 내가 여전히 자식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일종의 출입증이자 훈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바쁘다는 소리에 손주 간식이며 밑반찬을 챙겨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익숙하게 현관 도어록 버튼을 눌렀지요. 1, 2, 3. 그런데 평소라면 경쾌하게 열려야 할 문에서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들립니다. 김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손가락이 굳어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혹시나 회의 중일까봐 혹은 내가 번호를 깜빡한 침에 노인 취급을 받을까봐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지요. 아기 애미야. 내가 반찬 좀 가져왔는데 비번이 안 눌리네. 혹시 번호 바뀌었니?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얼마 전에 보안 때문에 바꿨는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저희 다 바뀌라 문 못 열어드려요. 반찬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여러분, 그 문자를 받은 김 여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안 때문에 바꿨다는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줬을까? 내가 이 집 식구가 맡긴 한 걸까? 경비실에 맡기라는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김 여사님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지들 힘들 때 애 봐주고 청소해주고 돈까지 보태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프더라도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김 여사님의 아들 내외가 왜 비밀번호를 바꿨을까요? 정말 보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김 여사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생활을 지키고 싶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처절한 거절의 신호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본인이 해결사라고 생각했지만 자식들에겐 그저 허락 없이 우리 집 냉장고를 뒤지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피곤한 감시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식 인생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무보수 파출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자식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해결사 노릇입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겠니?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의 도움은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박멸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뒤를 닦아주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사일까지 도맡아 줄수록 자식은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무능해진 자식은 그 열등감을 부모에게 화풀이하며 표현합니다. 누가 도와달래?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스스로 일어나 털어내는 법을 배우게 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면
자식은 평생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늙어가는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김 여사님처럼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파출부 노릇에서 해방될 기회가 온 겁니다. 비번이 바뀌었으면,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련다 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경비실에 맡기라는 자식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 반찬 들고 오셔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만나게 드십시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아까워하지 말고 내 입에 들어가는 귀한 음식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본인들을 필요로 할 때보다 부모가 본인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부모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부모, 내 뒤치다꺼리 다 해주는 부모를 자식은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 요즘 뭐 하고 지내길래 연락도 없지. 어머니가 예전처럼 반찬도 안 해주시네. 무슨 일 있으신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거는 법입니다. 자식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었으면 웃으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꾸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면 손님은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 집 비밀번호를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자식의 통장 잔고, 자식의 부부싸움, 자식의 육아 고민, 거기서 여러분의 손을 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해결사 노릇을 끊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자식은 여러분을 인생의 선배로, 지혜로운 부모로 대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찬도 안 싸가고 해결사 노릇도 안 하는데 자식이 여전히 연락이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자식의 연락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기다림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만 되면 가슴 졸이며 전화기를 붙잡고 계셨던 박 권사님. 그분이 겪은 기막힌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박 권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끊었기에 무심하던 자식들이 명절 전에 줄을 서게 만든 걸까요? 박 권사님은요, 1년 12달 중에 딱 2달만 사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이지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권사님 몸과 마음은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방앗간에 가서 제일 좋은 쌀로 떡을 맞추고 시장에 가서 제일 실한 조기를 골라 소금 간을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무릎 관절이 삐걱거려도 권사님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들. 우리 새끼들 입에 들어갈 건데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이번에 내려오면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여보내야지.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냉장고가 터져나갈 만큼 음식을 쟁여놓고 나면 이제 권사님은 전화기 옆에 앉아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엄마, 우리 언제 출발해? 이번엔 차가 좀 덜 막혀야 할 텐데. 이런 반가운 전화를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이 늘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아니요. 박 권사님의 이 지극정성 어린 기다림은 늘 처참한 비극으로 끝이 나곤 했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나야. 저기, 이번 명절에 우리가 못 내려갈 것 같아.
애 아빠가 갑자기 출장이 잡혔네. 아이고, 어떡해. 엄마 혼자 고생해서 음식 다 해놨을 텐데. 또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번 설에는 저희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이 전화를 받은 박 권사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순간 권사님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들 먹이려고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그 수많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칩니다.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기분. 결국 권사님은 명절 내내 끙끙 앓아눕고 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명절 화병이지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단순히 밥 한 끼 못 먹여서 서운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모가 쏟아부은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아픈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박 권사님을 병들게 한 것은 무심한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박 권사님을 진짜 병들게 한 것은 바로 권사님 자신의 미련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자식의 연락과 방문만을 오매불망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 입장에서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는 게 즐거울까요? 가면 또 언제 왔냐, 언제 가냐, 살이 쪘네, 빠졌네, 잔소리 들어야 하고, 돌아갈 땐 부모님이 바리바리 싸주는 짐 때문에 차 트렁크가 터져나갈 지경이고, 무엇보다 현관문 앞에서 목이 빠져라 본인들만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자식은 부모를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곳, 즉 보험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번에 안 가도 뭐, 엄마는 늘 거기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 권사님이 어느 날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자식들의 못 온다는 통보를 받고 알아누워 있던 어느 명절. 텅 빈 집에서 혼자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이 고작 자식들 오는 날만 기다리다 끝나는 건가? 내가 왜 저것들 때문에 이 귀한 명절에 혼자 끙끙 앓아야 하나? 그 순간 박 권사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산다. 내가 기다리나 봐라. 그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박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음식을 했을까요? 아니요. 권사님은 난생 처음으로 본인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이번 명절엔 오지 마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친구분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예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절 며칠 전 자식들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번 명절엔 엄마가 집에 없다.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아라. 너희도 너희끼리 잘 지내거라. 여러분, 이 문자를 받은 자식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엄마가 웬일이지? 하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 마음에 이상한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우리를 안 기다린다고, 명절에 집에 없다고,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겠지. 혹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단단히 화가 나신 건가. 늘 그 자리에서 자기들만 기다리던 붙박이 엄마가 사라지자 자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엄마의 존재가 갑자기 불확실해지니까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박 권사님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먼저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놈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어디야? 진짜 여행 간 거야. 누구랑 갔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며느리도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여행 가셔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다음엔 꼭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토록 기다릴 땐 오지 않던 연락이 기다림을 끊고 내 인생을 찾아 떠나니까 빗발치듯 쏟아지는 겁니다. 박 권사님은요,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친구들과 하하, 호호 웃으며 자식들이 보낸 부재중 전화를 느긋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진작에 이럴 걸. 내가 왜 그동안 그 미련한 기다림에 목매고 살았나. 자식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오며 가며 들르는 휴게소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이번에 못 가요 하면 서운한 티 내지 말고 쿨하게 말하십시오. 그래, 알았다. 나도 마침 약속이 있었는데 잘 됐네. 너희끼리 재밌게 보내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즐거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살고 있을 때 자식은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 애쓰게 될 겁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가 갈게. 이렇게 자식이 먼저 여러분의 스케줄을 물어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지옥에서 벗어나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방적인 희생을 끊고 해결사 노릇을 멈추고 미련한 기다림까지 끊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자식들이 정신을 좀 차렸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마지막으로 가장 끊기 힘들고 가장 치명적인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부모가 노년에 빈털터리가 되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평생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결국 죄인처럼 살게 된 이 회장님의 눈물겨운 사연. 그 마지막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 때문에 자식에게 죄인이 되어버린 이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회장님은요, 젊은 시절 정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먹을 때 안 먹어가며 작은 중소기업을 일궈내셨죠. 동네에서는 이 회장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이 회장님의 유일한 자랑이자 보람은 금지옥 키운 아들놈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이 회장님은 이제 내 인생 성공했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사업만 터지면 저 정말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남의 돈 빌리면 이자만 무서운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이 회장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자식 잘 된다는데
내가 이 돈 쌓아두고 뭐 하나 싶으셨던 거죠.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거액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셨습니다. 아니, 빌려주셨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들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자까지 쳐서 꼬박꼬박 갚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됩니까? 아들의 사업은 1년도 못 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회장님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된 겁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부담돼서 일을 못하겠어요. 돈 빌려준 게 유세예요? 왜 맨날 전화해서 어떻게 돼가냐고 물으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 피 같은 돈을 내주고도 자식 눈치를 보며 전화 한 통 마음대로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풀릴수록 이 회장님은 점점 죄인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에 아들네 집에 가도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아들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회장님이 빌려준 돈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아들은 내가 죽으면 되겠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 회장님은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이제는 경비 일을 알아보셔야 할 처지인데 자식 놈은 자기 체면 구겨진 것만 생각하며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돈을 준 사람은 이 회장님인데 왜 죄인은 이 회장님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단호하고도 뼈아픈 조언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과 기대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혹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큰 돈을 내주는 순간 자식은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돈을 당연히 내가 물려받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 줄 돈인데 좀 미리 당겨 쓰는 게 어때서? 이런 생각이 자식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이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인간은 본디 자기 허물을 보기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돈을 못 갚는 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그 돈을 빌려준 부모를 나를 압박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오히려 멀리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자식에게 돈을 주실 거면 그냥 버린 셈 치고 주십시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단 한 푼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나, 잘 살고 있나, 노심초사 지켜보는 그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갉아먹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대신 져줄 짐이 아닙니다. 이 회장님은 결국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연락을 먼저 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준 돈 안 받으마. 대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련다. 권위 있게 선포하고 돌아서셨습니다. 처음엔 아들놈이 그래 잘됐다 싶었겠죠. 잔소리하는 채권자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안 하고 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걸 보자 아들놈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제든 손 벌리면 해결해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 돈의 가치보다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뒤늦게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값비싸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래입니다.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지갑을 꽉 닫고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당당하고 자식의 도움 없이도 빛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없어도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자식이 먼저 다가와 손을 잡는 법입니다. 돈 빌려준 죄로 죄인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굴레를 던져버리십시오. 자식에게 준 돈, 그냥 인생 공부했다 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단 한 푼이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좋은 옷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 보일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식의 돈이나 연락에 목매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이 그리워질 겁니다. 안달이 나서 먼저 전화하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자식의 모습. 그것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끊어냈을 때만 허락되는 기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도, 해결사 노릇도, 미련한 기다림도, 그리고 치명적인 경제적 지원까지도요. 이렇게 다 끊어내면 자식과 영영 남남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생기고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식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 대접하며 고귀하게 늙어가는 법. 그 마지막 지혜의 완성을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던 영자 씨의 눈물부터 비번 바뀐 문 앞에서 절망했던 김 여사님, 그리고 명절만 기다리다 병이 난 박 권사님과 돈 빌려주고 죄인 된 이 회장님 이야기까지.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가슴 한구석에 있는 시리고 아픈 손가락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았습니다. 내 몸이 가물어 비틀어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 나무가 푸르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커서 그늘을 만들자 나무는 우리를 잊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모든 불행은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멀어집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워지면 아픈 법이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숙이 침범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며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가시를 박는 고슴도치가 됩니다. 자식이 도망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뜨거운 집착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편히 쉴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영원히 우리 집에 머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문 앞까지 배웅하며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떠난 손님이 왜 연락이 없는지, 왜 다시 찾아오지 않는지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잘 살고 있겠거니 믿어주고 손님이 머물던 방을 깨끗이 치워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주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왔지만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고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 져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월권입니다. 이제 그만 자식의 연락망에서, 자식의 고민에서, 자식의 미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내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에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새기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해할 시간에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깊게 패인 주름,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이 귀한 흔적들을 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하고 스스로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연락이 없는 그 적막한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며 오로지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서 등을 돌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할 때 역설적이게도 자식은 여러분의 그 은은한 향기를 맡고 돌아옵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어머니가 이제 우리 없이도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자식이 안달나서 연락하게 만드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자식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제2의 전성기여야 합니다. 더 이상 연락 없는 자식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배움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그리고 자식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식은 손님입니다. 정성껏 대접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손님을 보내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결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자식의 연락보다 훨씬 더 값진 평온한 자유와 고귀한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홀로 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의 씨앗을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가장 먼저 끊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며 이것만은 오늘 당장 꼭 끊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있으신가요?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아픈 사연이나 혹은 관계를 역전시켰던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십시오. 비슷한 처지에서 홀로 소갈이하는 우리 동년배들에게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나누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씨앗은 여러분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